물속이 맑아지는 달빛 깊어지는 가을밤 펼쳐지는 추억의 갈피 다스리기 힘겨워하는 소리 없는 시는 가득이며 무궁감 해갈할 가을 수가리의 처방전 백지 하늘에 그려본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운명의 노래를 또 그렇게 외로이 홀로 서서 네 여기서 가을 수가리의 속자를 빼는 게 좋을까요? 안 빼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빼는 게 좋아요? 소가리? 소가리는 이게 어렸을 때 배가 아팠을 때 엄마가 만져주면 그런 소가리거든 이게. 소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속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주변도 시장님이 아니 속자 빼야 된다고 거기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래.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나는 변명을 못했지 이유를. 이 소가리하고 가을 날이하고 다른데, 그죠? 완전히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시를 평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잡수 계신 분 천천히 잡수세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했다고?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 있죠. 양평 쪽에. 거기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지금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있는 시들을 시화를 만들어서 쫙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남양주 그 산흥에 보면 산흥천 옆에 소송숲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들을 걷다가 교수님 시를 봤어요. 네, 지금도 다른 시가 전시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요새 하버드 대학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하는 공부 못할 이유 없죠? 그죠? 네. 그 관심이 많은데 이 서울문학에서 원고 청탁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시를 다 냈는데 청탁 받은 몇 사람이 시를 냈는데 저는 수필을 냈습니다. 수필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기관지들이 있지만 이 책만 서울문학에서 나온 책만 허버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네. 제 시가 허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어요. 제 수필이.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읽을까요? 말까요? 읽어주세요. 에이, 시연하기 싫어가지고. 네, 수필은 좀 읽기가 조금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읽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작품 발표하시기 전에 제 작품도 발표해야 되니까. 잊을 수 없는 시절 원규혁. 첫 딸이 울자마자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신다. 그리고는 흙냄새 나는 방 귀퉁이에서 옷을 챙겨 입으신다. 그 다음 식구들이 깰까봐 살며시 창호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신 어머니는 수건을 머리에 쓰시고 부엌으로 들어가신다. 아직 어슴푸레한 부엌엔 차를 걸어 잘 가는 부뚜막에 반지르르 윤이 나는 무쇠솥 2개가 걸려있다. 그 옆에 옹기로 된 자배기가 있었다. 나무 뿌리로 만든 솔로 옹소를 닦으셨다. 그리고 어젯밤에 담가놓은 보리쌀을 자배기에 담아 뒤란 우물로 가신다. 잔잔한 우물에 두리밥을 넣고 물을 길어놓고 반질반질한 주먹만한 돌로 박박 보리쌀을 데끼신다. 그리고는 한켠에 쌀을 한 줌 넣어 밥을 안치신 후 손에 송진이 묻어나는 청솔바지를 꺾어놓고 광소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불을 지피신다. 부엌은 금방 하나 가득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찬다.
눈이 매워서 잠시 들어가 나오시면 장독대에 조금 비탈진 담장 아래부터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있다. 닭들이 모이를 쪼아대고 새들이 지절거리며 아침이 그렇게 열린다. 그제서야 오타났네요. 그제서야 6 식구가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위해 사뭇 부산을 떤다. 어머니의 밥을 부는 손길은 항상 안쓰러움과 갈등이 진하게 배어 있었으리라. 손 한켠에 조금 앉혀놓은 쌀은 보리와 섞어서 먼저 아버지 진지를 부시고 그리고 장남인 큰오빠 차례다. 중학생이었던 큰오빠는 학비를 보태려고 이른 새벽에 자기 키만한 지게를 지고 동네 아저씨들을 따라 나선다. 지난날 저녁에 긁어 모아둔 솔잎을 갈퀴로 차곡차곡 단을 지어 직줄기 등으로 묶은 뒤 지게에 지고 고갯길을 넘어 장으로 갔다. 지게질이 서툴러서 가다가 솔잎이 솔솔 쏟아져 나가 나무땅은 작고 허술해졌다. 아저씨들이 나무짐을 다 팔아도 오빠의 나무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빨리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또 먼 길 걸어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서 있었을 그날의 오빠 모습이 떠오르면 콧등이 시큰해온다. 그때부터 동네 아저씨들이 학생이 해온 나무인데 싸게라도 좀 사달라고 사정을 해서 겨우 팔고는 집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 어린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머니 가슴을 미어지게 했을까. 게다가 반찬 없는 밥이라도 실컷 못 먹여 배고를 걸 생각하시며 그 다음이 둘째 언니 도시락이다. 언니는 보통학교 당시 선생님으로 피난 시절 유일한 수의원이었다. 온종일 어린 것들하고 입씨름하는 게 얼마나 배고플까 싶어서 쌀밥 쪽으로 섞고 한 주먹부터 담으셨다. 또 한청을 먹어댈 때인 작은 아들, 셋째 딸, 막내 등등 그때 큰언니는 시집을 가서 없었다. 6 식구 하나하나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가슴 저리면서 아침을 먹여 보낸다. 그제서야 부뚜막에 어머니의 아침 식탁이 차려진다. 박으로 만든 바가지에 보리 누룽지를 긁어놓고 보리알보다는 숭늉이 더 많은 아침 식사를 하셨다. 게다가 7살 난 막내 딸에게 한줌 긁어주신 마른 누룽지 때문에 엄마의 아침 식탁은 더욱 변변치 않았다. 충청도 아산으로 피어나러 가서 우리 식구가 고통 분담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던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다. 나는 지금도 누룽지를 먹으면 그 옛날 어머니의 아침 식탁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파온다. 고생을 밥 먹듯 하시면서도 허리끈을 조이고 또 조여가며 6남매 부끄럽지 않게 키워주신 희생의 세월과 어머니의 모습이시다. 무엇보다 설날이 되면 그렇게 어머니가 그립다. 까치만 울어도 마음 설레시며 세월은 어머니 가슴에 외로이 집을 짓고 동구방 문풍지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시다. 어둠이 내려와서도 혹시 막내딸 오는 소리일까 기다리다 지쳐 눈시울 붉히시던 병상에서 할목꽃이 된 어머니가 아프게 그리운 설날이니까 그렇다.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 동저우리 바람으로 미명을 열고 불피 없는 찬 마룻바닥에서 두 무릎 꿇고 정성으로 쌓은 기도의 재단에 또 한 해를 눈물 아래던 나의 어머니가 청솔까지 하얀 눈꽃 덮어쓰고 이슬에 묵추기는 숲들 사이로 눈사람 되어 살인문 열고 웃으시며 들어오시던 고우신 어머니가 서럽게 그립다. 그리고 큰오빠는 사범학교에 늦깎이를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마음 졸이며 애태우다 큰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입학하셨었다. 큰오빠의 굳은 의지와 충실한 삶의 모습이 눈물겹다. 또한 모든 형제들이 인동초 같은 어머님처럼 열심히 살아온 모습들이 추억이 되어 잊을 수 없는 시절의 삶이 그리움으로 마음을 적신다. 끝입니다. 박수 소리 들으니까 한 5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슬그머니 나올라 그래요. 그러게 눈물이 슬그머니 나올라 그래요. 뭐 눈물이 그때에 그 충청도에서 피난살이 하던 오빠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아침에 그 나무를 갖다 팔고 다시 고개 넘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를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교육장으로 퇴직하셨어요. 지금 86살이셔요. 예, 미국에 이게 그 어머니 기도의 언로, 우리 어머니는 이름자도 못 쓰셨어요. 옛날에는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한의사이셨어요. 충남 한약방. 어머니와 아버지의 갭이 굉장히 큰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로 우리 8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그래서 손자도 미국에서 대학교, 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있고 의사고 뭐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전부 우리 친정이 미국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그 어머니는 평생 무릎으로 우리를 키우셨어요. 항상 이 성경 가방에는 그 찬송가와 성경이 두꺼운 게 있는데 그거를 못 읽으셨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어머니 위해서는 찬송이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1번지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 지극히 화평하는 뭔지 그렇게 많이 씌었는데 울어도 못하네. 온 찬송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그 어머니의 기도의 언로 우리가 오늘까지 모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수필 제목이 뭐예요? 네? 수필 제목. 잊을 수 없는 시절. 과대표님 드릴게요. 잊을 수 없는 시절? 예.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 나무 해온 우리 오빠하고 과 대표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게에다가. 옛날에는 지게 지고 나무 해가지고 막 그런 사연이 있으시나요?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 해갖고 파는 거 진짜 저도 큰 지금 돈이 많이 됐나봐. 했죠. 근데 이게 지게가 높으니까 걸을 때마다 이게 솔잎이 쑥쑥쑥쑥 빠지니까 가져가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너무 나무가 시원찮으니까. 자,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박수. 네, 우리 초보님 용감하게. 자, 녹음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만에 자라는 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서당에 갔어요. 근데 서당에서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애비도 없지? 너 아버지 없는 자식이지? 야, 이런 꼬리 자식아! 하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왜, 저희 아버지는 왜 없는 거죠? 하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사실은 네 아버지는 살아계신단다. 그런데 창피하지만 엄마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어서 아버지한테 소박을 맞았어. 아버지가 나가버리고는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단다 하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안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주 총명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오이씨를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오이씨를 들고 아버지가 사는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집 앞에 도착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이씨 팝니다. 오이씨 사세요. 이 오이씨를 심으면 하루 만에 오이가 뚝딱 자랍니다.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집안에서 뛰쳐나왔어요. 예끼 녀석아, 하루 만에 자라는 오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닙니다. 이 오이 씨는요 방귀를 뀌지 않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 만에 뚝딱 자랍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 이놈의 자식이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아 그러면 대감님은 왜 첫날 밤에 아내가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을 놓으셨습니까? 대감님이 그러셔서 저는 이날까지 아비 없는 자식으로 컸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전에 첫날 밤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 놓았던 그 예전 아내를 기억했고 그리고 그 첫날 밤에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나에게 왔구나 라는 걸 보고 놀랐고 또 깨달음을 얻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머니와 이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수 선생님의 시연이 있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를 살찌워서 효도를 한 며느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시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 혼자 계신 시아버지 연세도 많고 집에서 밥만 축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힘들고 이 노인네 그날 빨리 죽어버렸으면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힘들게 농사일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이제는 좀 편안히 며느리 대접받고 쉬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밥도 잘 안 챙겨주고 천대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시골 그 오일장에 장에 갔어요. 그리고 정말 구하기 힘든 제삿날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소고기를 여러 그릇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은 아직 제사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이 아들 생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없는데 왜 고기냐고. 우리 가난한 살림에 왜 이렇게 고기를 잔뜩 사왔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내가 장에 가보니까 아주 특별한 물건이 나와 있었다고. 근데 뭐냐고. 그랬더니 글쎄 이 집에 노인들 이 모시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아주 통통하게 살을 잘 찌워서 내다 팔면 사람들이 사간다고 비싼 가격에.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이제 힘도 없어서 농사를 못 돕고 이 힘든 우리 집에 별 쓸모도 없는 아버지 우리가 잘 살을 지워서 장에 내다 팔자고. 그래서 우리를 사왔다. 이 며느리가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고기로 맛난 음식을 해서 아버지만 드렸어요. 그리고 고기가 떨어지면 남편에게 또 고기 사오라고. 또 고기 해서 드리고 맛난 음식 있으면 아버지 먼저 드리고 1년을 잘 봉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동안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이렇게 찌끄레기 밥만 주고 하다가 너무 며느리가 잘하니까 기특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다시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나무를 패서 또 다 장작도 만들어서 쌓아두고 또 밭에 가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집안이 나무도 많아지고 농사도 잘 되고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렇게 몸도 좋아서 아버지가 잘 드시고 또 일도 열심히 집안일을 도우니까 몸도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시장에 나가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무슨 말이냐고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남은 장작도 해주시고 또 시가 덕분에 당신이 밭에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온 집안 이렇게 잘 되는데 안 된다고. 난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더 화목하게 되고 집안도 더 부유하게 되고 또 그 남편의 좋은 그 생각으로 효부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 잘해드리면 부모는 그저 자식 잘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온 가족이 성경에도 부모를 잘 모시면 장수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이웃에 사는 어르신들 잘해드려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또 우리 이웃이 또 우리 마을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잘하셨어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네, 우리 총무님은 총무님대로 잘하셨고 우리 또 권영순 선생님은 그 소라를 창의적으로 원본 그대로 안 하시고 창의적으로 보다 가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울림이 주는 교훈을 첨가하셨어요. 네,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제가 시연 점수는 거의 다 만점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뿔뿔을 드릴 분들이 있겠죠.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사해 드린 거 있죠? 앞에. 신앙송을 잘하는 요령 7가지입니다. 네. 1번, 그 시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의 내용, 시의 배경, 그 다음에 낭송의 방향을 잡는다. 시의 분위기 파악, 자연스럽게 낭송한다. 자기 본연의 목소리로 호흡을 잘 조절해야 한다. 단전호흡, 단음을 잘 구분해서 표현한다. 네, 장음으로 해야 될지 단음으로 해야 될지 신앙송을 하다 보면 밤도 2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잠자는 밤, 먹는 밤, 어떤 거를 더 길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해서, 그 다음에 시어의 느낌과 생각을 살려서 낭송한다. 시어가 지닌 느낌과 색깔을 제대로, 시의 색깔을 제대로. 이건 지금 애송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송시에 대한 이야기. 뒤쪽에 보면은 시의 비등점을 찾아서 냈습니다. 비등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물을 끓이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100도에서 끓잖아요. 네. 그 시의 내용 중에서 가장 팔팔 끓는 그런 어떤 부분을 찾아서, 네, 정강법과 정층법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정층법은 점점 올라갑니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정강법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런 거를 어디서 쓸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자아 도취해가지고 먼저 감정에 도취돼서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표준 맞춤법과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학 학생인 갱상도 사투리라서
경상도 분들이 참 신앙송하기 힘듭니다. 신미수 강사님도 경상도에서 그분이 신앙송하는 거 재밌어요. 예. 사투리. 예. 청중의 숫자와 명시설, 분위기와 느낌. 이번에 우리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에덴에서 23번째 문학의 밤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청중의 숫자 최소한 100명은 잡아야 됩니다. 그죠? 청중이 이렇게 10명이 있을 때 하고 앞에 100여 명이 있을 때 하고 다르겠죠? 100여 명이 있는데 아주 조그맣게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입술 운동과 발성 운동을 하고 중간 톤으로 물 흐르듯 높이지 말 것. 입술 운동 다 같이 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뜨레, 빈, 콩깍지, 깐, 콩깍지, 인가, 안 깐, 콩깍지, 인가. 주어를 강의할 때 우리 입모양 그거 하는 거 여러 가지 연습했죠. 그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네. 입모양을 정확하게. 예. 입을 크게, 정확하게. 시 낭송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원고를 보지 않아도 그 시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도 그 나쁜 게 뭐냐면 요즘 문학의 밤에다가 문학의 밤 준비 아시죠? 한 40여 명을 무대에다 세웠는데 전부 기획, 연출, 감독, 사회 이걸 다 해야 됩니다.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지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한양저 선생님이 그러셔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라셨다 그랬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에덴 요양병원은 계속 부흥의 전도에 계속 그럽니다. 근데 속으로 목자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시인 옆에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송 대회나 신앙송을 하러 갈 때는 전날에 푹 주무셔야 돼요. 네,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신앙송 하기 직전에는 그 매실청 같은 거 새콤한 걸 잡수고 가세요. 그러면 가져가서 따끈하게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면 혀가 잘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혀 운동을 합니다. 혀로 잇몸을 뺑 돌리세요. 천장까지 앞뒤로 뺑뺑 돌리셔서 나온 침을 꼴깍 삼키세요. 그게 뭐예요? 약이에요. 그게 무슨 수라며? 그죠? 약입니다.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든지 신앙송을 할 때든지 축사를 하시든지 미리 앉아서 기다릴 때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문학의 밤 할 때는 우리 그 에덴 요양병원에 이제 문학치료반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의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문학치료반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2시. 전부 자작시로 합니다. 남의 시로 하는 게 아니고 자작시로 앞에 나와서 낭송을 하시는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명두천 과대표님이 그날 축사를 하시러 오십니다. 박수! 네, 우리 저기 눈에 나와도 안 아플 것 같은 이쁜 총무님이 사회를 오십니다. 네, 물론 이제 저랑 같이 오겠죠. 사회를 오십니다. 박수!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송 하죠.
신앙송 하지요? 오늘 나와서 할 겁니다. 네. 눈이 왜 점점 켜지십니까? 그 명대천 과 대표님은 여기서 축사를 리허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작품 발표 되십니까? 신앙송을 잘하고 싶으면 애송시를 할 때는 노래로 되어 있는 시를 하면 안 됩니다. 노래로 되어 있는 시 뭐 있습니까? 노래로 되어 있는 시. 박예란의 세월이 가면 그 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를 신앙송으로 제목으로 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앙송은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는데 거의 13행에서 한 20행 정도 그 정도 좀 넘어가면 좀 지루해요. 너무 짧아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시를 외워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발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총무님이 우리 3학년 쭉 1, 2서부터 제가 10년 했잖아요. 그 학생들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잖아요. 그 코로나 전에 하고 코로나 때 못했다가 했어요. 그죠? 예. 그때 좋았죠? 예. 네. 한국문화치유협회 제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죠. 그 하는 분들이 신앙송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무님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리 영옥 씨가 2등 했습니까? 예. 아유 참 기특해요. 우리 영옥이 보면 업어주고 싶어. 그때 예, 갱상도 발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네, 갱상도. 예. 박소영 선생님이 장려하셨죠. 네, 박소영 선생님은 왜 장려하셨냐면 시를 잘 외웠어요. 외웠는데 제가 신앙송 그 강의를 이제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시 낭송할 때는 요 앞에만 이렇게 보고 하지 마시오.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좀 하면서 저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이 관중을 이게 10명 데리고 할 때하고 모시고 할 때하고 100명하고 틀려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신앙송 대회 때 시를 낭송을 하다 말고 누구를 쳐다보다가 시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날 장려상을 받습니다. 네. 아이 컨택이라는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자 나왔어요. 도도하게 나와야 돼요. 흔들고 막 웃으면서 나오면 도도하게 나와서 고개를 숙이면 하나 둘 셋 세세요. 세고 고개를 드세요. 그러면 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제목을 하고 금방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속으로 세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행은 호흡을 하나씩만 하면 돼요. 행은. 근데 이제 연으로 들어갈 때는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도라는 성이 있다. 김승희 낭송 한양자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성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제목하고 이름하고 그 사이에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송을 할 때 쭉 가다가
내가 이렇게 슬러시를 해놔야 돼요. 어디서 쉬어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를 낭송하다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이 도래하잖아요. 점층정강 뭐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엔딩 포즈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엔딩 포즈. 그냥 쭉 앞에랑 똑같이 낭송을 하면 안 돼요. 엔딩 포즈를 그래야 시의 맛이 느껴집니다. 시의 맛이.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송할 때 제일 실수하는 거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되게 다 빨리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스테이지에 서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국어책 읽듯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국어책 읽듯이. 네. 모든 수필이든 시든 모든 게 다 같이 엄지손가락.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자신감 갖고 하십시오. 예.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있는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그냥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이러지 말고 가슴에는 딱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야. 나의 시간이야.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야. 알았죠? 이렇게 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에덴 요양병원부에서는 수시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으면 미리 며칠 무슨 안식일날 침례를 받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저녁에 내일 침례를 받으면 저녁 때 자기 전에 틱 하고 문자가 옵니다. 침례 결심사가 딱 보내가지고 뭐만 보내냐, 몇 년생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거를 보내놓고 침례 축시를 쓰래요. 그날은 문화치료도 해야지, 뭐 준비를 표현해. 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속으로 인도하고 과정공 가르칠 때 와가지고 침례 축시를 써야 돼요. 써가지고 예배 끝나면 침례 받잖아요. 거기서 바로 침례 축시 낭송을 해줘야 돼요. 낭독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만 쓰잖아요. 하나만 쓰면 조금 있다 목사님은 띡 하고 문자가 와요. 한유주님도 침례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 쓴 거 가지고 한 번에 하면 끝나는데 그 사람 거하고 섞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또 설교 예배 시간에 또 써요. 이게 문학 힐링 지도사들이 하는 고통과 애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 감사합니다. 자,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네, 자기 작품 나눠서 과제 한 거 읽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작품이에요. 두 번째로 시켜드릴게요. 과 대표님부터 나오세요. 축사는 그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축사를 하면 재탕되는 거예요, 그날? 네? 그날 재탕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허설을 문화개방하는 날 6시 반에 하기 때문에 4시에 리허설을 해요. 근데 그때 오셔요? 과 대표님 못 오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리허설 하셔야지. 근데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준비를. 그러면 작품 발표하십시오. 네. 5시 반
안까지 오셔야 식사 네. 드십니다. 우리 권영선 사모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와서 구경하셔야 나중에 문화힐링 지도사들이 해야 할 일이 날짜가 언제예요? 큽니다.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주 돌아오면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 반. 조명신 부회장님이 그날 와서 수어로 길이라는 신앙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병원 계속 다니고 계시대요. 근데 그런 게 와서 보셔야 내가 문학의 마음을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게 생깁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 요렇게 끝! 와! 대박이야. 네. 그때 축산 몇 분이죠? 네? 축산 그때 몇 분이에요? 축사는요, 병원장님의 축사 있고, 내빈 축사는 한 분이에요. 네. 시간이 모자라서 한 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안내가 없어가지고 네? 몇 분 해라는 거. 몇 분? 일 짧을수록 좋죠. 시간.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대개 다 축사는 2분 내에 2분? 합니다. 신앙송도 2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시간 반에 다 끝나요. 네, 박수! 알겠습니다. 축사는 그때 하고요. 제가 변명 같지만 이제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나는 문학을 이렇게 읽는 것과 듣는 것, 감상하는 건 좋아하는데 쓰는 거는 별로 재주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게 돼요. 예, 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번에 그 긴 2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막 시를 써서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야 이거 어떻게 시를 그냥 이렇게 금방금방 써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판기 같으죠? 어? 꿈을 툭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성수 교수님에게 칭찬을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저도 고개 그게 끄덕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재탕을 하는데요. 재탕 지난번에 저기 재림분이 옆에 그때 처음 오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과제를 내주신 거를 그때 그냥 처음 써본 거 그냥 그날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니까 여기 교수님만 아니요. 들으셨고 권영순 선생님도 봐. 그때 오셨구나. 아니 아니요. 못 오셨잖아. 예.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울어먹겠습니다. 그날이 제가 그 올해 은퇴하고 그 서석에서 살면서 막 일하다가 8월달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 멀리 태기산을 쳐다보면서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과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그냥 써서 빨리 보내는 게 그겁니다. 구름 그림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를 읽으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라봤는데 그 태기산이 있는데 제가 밀짚 모자를 쓰고 일을 하는데 밀짚 모자를 써도 너무 이 몸을 못 가려주는 거예요. 밀짚 모자 얼굴만 가리고. 근데 태기산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구름이 지나가는데 그 구름이 태기산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산에 있는 나무는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썼는데요. 구름 그림자 명득천 2023년 8월 18일이네요. 8월의 한낮 햇볕 목덜미에 따가울 때 먼 산 태기산 자락 뭉게구름을 바라본다. 낡아 엉성한 밀짚 모자 내 한 몸 가리기도 버거운데
영을 넘는 저 구름은 온 산을 다 가려주네. 65년 삶을 뒤돌아보며 살려하니 저 구름처럼 나도 많은 사람 시원케 하고 싶다. 와. 아주 기특하십니다. 저 하사 때 맨 처음에 태기산에서 1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과제에 오신 분이 이예수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작품 낭송입니다. 네, 저도 정말로 남들한테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를 쓰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항상 다른 분들의 시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래요. 정말 저기 나이는 이제 70이 훨씬 넘었고 자꾸 제 자신이 인생의 학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참 부족하기만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쓴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제목은 10월에 지난번에 올려놓은 시거든요. 10월은 눈부시게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소풍 나오고 내 마음속엔 단풍이 붉게 들어가네. 어제의 나는 그저 잘못 갈 곳을 몰라 헤매는 나그네라면 오늘은 저녁 노을이 되어 서산에 머물러만 있네. 이젠 인생의 가을 길에 서서 고운 노을을 닮아 나날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그치? 네,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에 나머지 분들의 발표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시작 노트, 시를 쓰게 대한 설명,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작품만 발표하세요. 시작 노트는 원래 마지막에 하는 건데 미리들 다 하십니다. 남 발표할 때는 시부터 낭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품만 하십시오. 네. 선생님 이렇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이쪽으로 그렇죠. 영어 없이 나와요. 자기 순서되면 나오라고 안 그래도 나오시오. 나나 꽃피어 조동화 낭송 김영호 나나 꽃피어 네, 풀밭이 변한다고 네,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들판이 꽃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물들어 온 산이 변한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나 또한 물들면 온 산천이 훨훨 타오르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저희 과제를 짧지만 할게요. 네? 과제를 했거든요. 과제하는 거 발표하시면 과제를 할지 제가 지난 청년문학상에 치유 간증 수필을 올린 게 있는데 그 중 내용이 길거든요.
그거를 할지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좀 길어도 괜찮을까? 네? 길어도. 길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청양문학상의 제 치유 간증을 아직 발표는 안 했죠? 발표 났는데 시가 그래도 저는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 기회로 제 그 치유 간증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제. 네, 맞아요. 역시. 2021년 3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하게 허리가 아파하기 시작했다.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심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기를 계속 미루었는데 갑작스레 통증이 확 심해져서 앉고 서기도 걷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부랴부랴 정형외과에 갔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인 것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고 또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왔다. 하지만 저녁 식후 약을 먹었는데 밤에 속이 안 좋기 시작하더니 결국 구토가 났고 한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10번 가까이 토를 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는 기진맥진하여 결국 다음날 응급실로 향했고 수액과 함께 구토 억제제를 맞았다. 그런데 이 구토가 한 몇 주가 지나면 또다시 났고 허리 통증과 함께 몇 주 단위로 반복되면서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2개월이 넘도록 반복되는 구토에 아무래도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위 내시경을 비롯해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검진 결과는 참혹했다. 나와 남편은 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걱정했는데 위의 문제는 그저 만성 위염이라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고 한 6개월 전부터 만져졌던 가슴의 혹이 문제였다. 검진받고 며칠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직접 전화를 주었고 지금 위급하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내가 혈중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서 매우 위험하고 또 유방암 검사 결과 암이라며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고 멍했다. 바로 남편 차를 타고 S종합병원으로 향했고 그곳 응급실에 가서 다른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1순위로 들어갔다. 그때 처음 알았다. 고칼슘 혈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증상인지를. 거의 밤새도록 수액과 각종 주사를 맞으며 몸속 체액을 갈아치우다시피 했고 새벽에 CT를 찍고 그 결과도 듣게 되었다. 아직도 그 어슴푸레한 새벽 인턴인 듯 보이는 젊은 여의사가 들어와 하던 말이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유방암 4기세요. 간, 심장, 뼈에 다 전이 되셨어요. 그 끔찍한 말을 얼마나 덤덤하게 하던지. 아침 일찍 퇴원을 하고 집으로 향했고 그날 아침 내가 바라본 우리 아파트 화단과 자연의 풍경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구나. 내 어린 아들은 어째야 하나.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하는데.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집으로 갔고 남편에게 내 상태를 이야기해 주었다. 참도 이상했다. 사실 남편과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남편을 많이도 미워했는데 내가 막상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마음 한켠 스트레스 많이 준 남편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그보다는 어린 아들과 둘이 남게 된 남편이 가엾게 느껴졌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아. 4기라서 수술도 못한다니까 차라리 잘 됐어. 나 자연치유로 나올 거야.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나아야지. 하며 남편을 위로했다. 며칠 뒤 S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담당 교수님은 혹이 만져졌는데도 검사도 받지 않고 암을 키워왔다며 나를 질책했고 완치는 안 될 거라며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아직 칼슘 수치가 높은 편이라 위험하니 입원을 하라고 했다. 결국 다음날 입원을 했고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가 시작되었다. 2인실에 입원하여 매일같이 혈액검사를 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엑스레이를 찍고 온몸이 저려오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어야 했다. 처음엔 적응도 힘들었으나 치료를 통해 몸속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아지면서
점점 식욕이 돌아 식사도 잘하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어서 조금씩 컨디션이 나아져갔다. 고통스럽던 몸 상태가 좀 나아져 정신이 드니 불현듯 그간 잊고 지냈던 하나님이 떠올랐고 내가 예전에 매일 읽으며 은혜 받았던 책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매일 긍정의 힘 365라는 작은 책이 떠올랐다. 그 책을 다시 읽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고 간절하게 들어서 남편에게 그 책을 찾아서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남편은 그 책을 간신히 찾았다며 내게 병원으로 가져다 주었고 암 관련 서적도 읽어보라며 함께 주었다. 그 책의 표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고 뭔가 안심이 된달까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책은 매 페이지마다 상단에 짤막한 성경 구절이 있고 그 아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한 단락의 글로 구성이 되어 매일 한 페이지씩 읽도록 되어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페이지를 찾았고 다음 페이지에 오늘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었고 다음과 같았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자마자 가슴이 쿵 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께서 내 몸에 필요 없는 암세포들 다 없애버리시고 나를 깨끗이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갑자기 뭔가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울컥해지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두 손을 꼭 모으고 병실 침대에 걸터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원망이 터졌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바르게 열심히 평생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병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또 제 어린 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거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내주지 마셨어야죠. 우리 8살 아들은 어쩌라고 저를 이런 큰 중병에 걸리게 두신 거예요.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며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고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다. 그런데 눈물이 너무 흘러서 휴지로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마음에 고요함이 느껴지면서 편안해왔다. 마치 그 순간 성령님이 내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느낌을 받았고 또 동시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듯했다. 딸아, 그동안 네가 너를 너무 돌보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 쉼을 가지고 너 자신을 돌보아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거라.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히 느껴졌고 나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내 치명의 과정은 정말 주님의 이끄심의 연속이었다. 며칠 후 드디어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어서 주사 항암을 하지 않고 표적 항암약이 있어 약만 복용하며 치료하면 된다고 하였고 비교적 유방암 중 가장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했다. 물론 나는 4기여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이 느껴졌다. 그리고 암 치료 기간 중 집에서 지내기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지내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의논했고 인터넷으로 여러 요양병원을 비교해보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리고 또 자연치유에 관심 있는 나의 생각과도 부합하는 요양병원을 찾아 입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 우리 아들 학교 앞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비를 보니 아들 학교에서 불과 6분 거리에 있는 병원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듯했다. 아니 양평이 얼마나 넓은데 같은 양평이어도 주소도 모르고 그저 내비에 입력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 바로 우리 아들 학교 지척에 있는 병원이었던 것이다. 사실 사정이 있어 집은 남양주지만 아들이 초등학교를 양평 쪽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병원이 바로 근처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서 이건 분명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역시 기도 응답 주신 대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여겨졌다. 병원 다행실에 입원하여서도 좋은 룸메이트들과 즐겁게 지냈고 암 환우들같이 함께 지내다 보니 오히려 서로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재미났고 또 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온몸에 암이 퍼져있던 탓인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있었고 허리도 계속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해 방 환우들이 같이 산책을 나가도 나는 함께 나갈 수가 없어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다. 그러던 중 방 환우가 나에게 주열이라는 치료를 소개해 주었고 주열이 뭔지도 몰랐던 나지만 너무 갈급했기에 바로 예약하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
주열은 열을 몸속에 넣어서 체온을 높이고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인데 정말 효과가 신기할 정도로 너무 좋았다. 갈 때는 발이 안 들어가서 꺾어 신었던 운동화였는데 치료를 마치고 올 때는 붓기가 가라앉아 발이 쏙 들어갔고 다리가 너무나 가벼워졌다. 그리고 든 생각은 이 치료를 받으면 암이 나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낫게 하시려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게 이끄신 거야. 되었다. 난 이날 이후로 혼자서도 매일 주혈을 열심히 하고 주혈 선생님께도 정기적으로 전신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개월 후 본병원에 검진을 가서 CT를 찍었고 결과를 보니 가슴 종양 사이즈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간에 있는 것은 암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새까맣게 암으로 뒤덮여 있던 뼈도 점점 하얗게 채워져 가고 있다고 했다. 종양 수치를 하는 종양 표지자도 437에서 166으로 뚝 떨어져 있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이대로 계속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완치가 될 것 같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 진단 이후 다시 주님을 찾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한 나날이었지만 아직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지도 못했고 그저 병원에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지내던 차에 요양병원 내에 찬양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리스찬 한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모임이라고 했고 나아보라는 권유를 받아 참석해보게 되었다. 찬양 모임 첫날 오랜만에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마지막에 나에게 원하는 찬양을 고르라고 해서 예전 청년부 때 좋아했던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선택했고 그 찬양을 부르며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벅차오르다 결국은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가 온 마음으로 느껴져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감격스럽고 감사했다. 그 첫 찬양 모임 이후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 모임에 참석했다. 찬양을 할 때면 마음이 정화되고 영혼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함께하는 환우들과의 교제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데 이 모임의 몇몇은 양평 명달리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 주일마다 출석을 한다며 함께 다니자고 나에게 제안을 했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마침 그 주 주일에 교회에서 찬양 모임 멤버 4명이 특송을 하기로 했다며 나중에 영상을 찍어 보여주겠다고 했다. 난 그저 그런가 보다 했고 며칠 후 단톡방에 특송 영상이 올라와 무심코 클릭하여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영상 속에 우리 찬양팀 멤버 외에 너무 익숙한 뒷모습과 옆모습의 2사람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뒷모습은 바로 시동생이었고 옆모습은 동서였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사실 예전부터 시동생 부부가 양평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닌다며 우리 부부에게 나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부부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나간다고 잔소리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여기란 말인가. 이 넓은 양평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라니 정말 참 세상 넓고도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때까지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에게는 내가 암인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일단 교회에 나가는 걸 미룰 수밖에 없었다. 요양병원 생활 3개월 후 나는 실비가 없어 요양병원에 계속 있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기에는 아직 회복이 덜 되어 암치병을 하기 위해 좋은 다른 힐링센터를 알아보았고 주열 선생님께서 명달리에 황토방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이 공기가 아주 좋고 암치병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라면 내게 소개해 주셨다. 그리고 황토방에 답사를 가던 날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주님이 나를 또 그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소개받은 황토방을 찾아가던 중에 주님의 교회라고 쓰여진 푯말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는 저 교회가 여기 있나 보네? 라고 외치며 놀랐고 병원 찬양 모임 식구들과 우리 시동생 부부가 다니는 바로 그 교회가 황토방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황토방은 예상대로 매우 마음에 들었고 몇 주 후 태어나야 황토방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위중했던 상태에서 한결 나아진 나는 남편과 의논하여 더는 숨기지 않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에게 다 알리기로 결정했다. 시부모님은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셨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에 그래도 안심하셨고 시동생 부부는 소식을 안 뒤 바로 황토방에 찾아오겠다는 걸 코로나 시국이라 방문이 안 된다고 내가 교회로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 찬양팀 친한 환우들과 그 주 주일에 함께 교회에 갔는데 그야말로 시골 마을 한켠에 있는 작고 아담한 교회였다. 시동생 부부와 함께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동안 우리 부부가 교회에 나오길 바라며 정말 오랜 동안 다 같이 기도하셨다고 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몰랐다며 너무나 기뻐하셨고 설교 중에도 나를 언급하시며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정말 돌아보면 암 진단 후 기도로 주님을 만나 다시 만나고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신 분 현재까지의 일들이 모두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이루어진 기적들이고 축복이라 여겨진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우연이라고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암이라는 병을 통해 나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병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교회로 이끄셨으니 나와 내 가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만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남편과 내게 찬양 사역을 맡겨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나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정말 나의 부족한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나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으니 이제 나도 다른 암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강의를 하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강의와 영상을 보고 희망이 생겼다는 환우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다. 그러니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수필로선 자서전이십니다. 네. 당신 마이크로 대화하세요. 노인들은 잘 안 들리셔요. 마이크. 당신 권희정 사랑 당신은 사랑입니다. 내가 여자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당신은 사랑입니다. 스승 당신은 스승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여린 나에게 늘 격려와 믿음의 말을 해준 당신은 스승입니다. 친구 당신은 친구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지 못한 나의 말들을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나의 수다에 재미있어하며 따뜻히 바라봐주는 당신은 친구입니다. 책임감 당신은 책임입니다. 아이들과 나를 위하여 어떤 힘든 일도 참고 꿋꿋하게 지켜주는 당신은 책임입니다. 사랑 당신은 사랑입니다. 내가 남자로 단 한 사람 사랑하고픈 당신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해 쓴 건지 아시겠죠? 네. 남편을 생각하며 쓴 시인데요. 네. 이걸 남편한테 보내줬더니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쓴 시, 그리고 큰 아들 위해서 쓴 시, 딸, 엄마 뭐 이런 거 이렇게 썼는데 우리 아들 생일 때 중국에 유학 가 있거든요. 중국에 유학 간 아들 생일날 그 나의 첫 아가라고 쓴 시를 읽어줬더니 엄마 눈물 나요. 감동적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 같지 않은 시지만 가족들을 위한 이런 걸 썼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고추밭에 뜬 보름달 정수정 흐린 날 구름에 보름달이 가렸다. 가을 추수를 마친 고추밭 정리를 위해 온 식구들이 모였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큰아들은 고추대 말뚝을 뽑고 둘째 사위는 낫으로 고추대를 묶은 노끈을 잘고 큰딸과 둘째 딸은 뽑힌 고추대를 한 곳으로 모아놓고 큰며느리는 고추밭 사이사이 심겨진 쪽파를 뽑고 둘째 며느리는 고추밭 옆 들깨밭에서 깻잎을 따고 우리 집 귀염둥이 검은 고양이 까마귀도 신나게 고추밭을 뛰어다닌다. 쌓여진 고추대에 불을 놓아 태웠다. 모두 땀 흘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흐린 날씨 탓에 보름달은 볼 수 없었지만 타오르는 고추밭 옆엔 환하게 보름달이 피었다. 식구들의 환한 미소가 그 어느 보름달보다 더 아름다웠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이번 추석인데요. 보통 저희 부모님은 저희 자녀들이 가면 일을 안 시키세요, 농사일을. 근데 이번에는 좀 사정이 생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추석 이틀 전에 맹장이 터지셔가지고 급하게 맹장 수술을 하시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입원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농사일을 이제 저희는 자녀들은 농사일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안 시키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 그러는데 퇴원을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바로 움직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다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거두는데 어머니는 이제 힘드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식구들이 다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게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하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아 정말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보았던 겁니다. 답독방에 올려주셨지. 그리운 고향 한양자. 나살되는 그리운 고향. 아침에 눈 뜨면 달려가고 싶은 톱밥. 가지와 오이 아롱다롱 반겨주는 채소만. 나도 너처럼 즐겨 맞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내 마음에 그리운 고향이 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마이크를 찍고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문희수. 기아집 안방에 올망졸망 어린 삼남매. 어둠이 내려와 꽃들이 잎을 푸겠고 새들도 잠이 들어도 오시지 않는 아빠를 기다린다. 6살 박이 언니는 두 동생을 팔불개를 해주며 보듬어주고 2살짜리 어린 동생은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가 사주신 배추 인형을 품에 안고 아빠를 기다린다. 건축 일을 하시는 아빠는 항상 늦게 돌아오시지만 엄마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언니의 무릎에서 사르르 잠이 들어 엄마를 꿈속에서 만나고 그렇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기아집 안방 둥지에는 아빠가 무사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도로 소리 없이 어둠이 깊어만 간다. 내가 봄이야. 권영순. 산수유 아가씨 노란 실로 뜨고 하품하며 기지개 켠다. 내가 봄을 열었어요. 마감옥 은회색 가지끝 참새부리 같은 입술 내밀어 속삭인다. 안녕, 나도 봄이에요. 참나무 우둥지 부풀어 오른 입눈 살짝 윙크하며 시선을 당긴다. 나도 봄인데. 푹신한 흙입을 열어젖히고 햇쑥이 살포시 손 흔들어 인사한다. 내가 봄 들녘이에요. 호수의 청두몰이 물 위를 미끄러지며 박새들 마른 가지 톡 쳐서 겨울잠 깨우며 아침 햇발 물 위에 끝밑 잔 물결로 반짝이며 일시에 환호한다. 우리가 봄이에요.
부터 마지막까지. 자, 신앙송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신앙송을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이 고와져요. 마음이 고와져요. 맞아요. 마음이 고와져요. 신앙송을 하면서 저 왼수 언제 줘? 이러면서 신앙송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신앙송을 하면 거친 언어를 순화시켜 줍니다. 네. 우리 문희숙 선생님이 지금 에덴요양원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 문학 체험을 가더니 그 사람이 달라졌어. 이뻐지고 옷도 이뻐지고 그 언어 순화도 되고 뭐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변화돼 가고 명품화 하고 있습니다. 네, 시를 많이 암송하면 별도의 인위적인 훈련이 없어도 평범한 대화 속에서 개성적인 표현, 풍부한 표현력을 구사하여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고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연애를 할 때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처음 만난 아가씨 앞에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감동을 줄까요? 아니면 책이라고 왼수진 사람이 감동을 줄까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희숙 선생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문희숙 선생님이 남자 같았어. 남자. 예. 목소리는 조곤조곤하지만 화가 나면 가만 안 놔뒀어. 들었다 놨다 하더니 요즘은 아주 예, 애기 천사처럼 달라졌습니다. 말의 힘, 글쓰기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아름다운 정서를 심어줍니다. 시는 단순한 삶의 기쁨만이 아닌 마음의 갈등, 실망과 좌절, 불만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신앙송은 이러한 가슴 속의 다양한 정서를 순화시켜 줍니다. 네. 자, 신앙송의 특징, 시를 읽지 않고 외워야 됩니다. 우리 김영왕 선생님은 자기 자작시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그때 외웠다가 다 잊어먹은 거 아까 들고 나왔습니다. 자작시 요새 많이 승길이 원래 좀 급해서 띄어쓰기 맞춤법 그런 거 안 보고 막 올려댑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합니다. 네. 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올릴 때는 한번 점검을 해서 올리십시오. 소리로 연출하는 겁니다. 시인이 작곡가라면 신앙송가는 성악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시를 확대 재생성하는 게 시 낭송의 특징입니다. 시의 이해를 넓히는 게 시 낭송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시 낭송의 조건은 뭘까요? 시가 주는 감동은 언어에 의해서 창조된 예술품입니다. 네, 아까 권영선 선생님의 시 보니까 그 시가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결국은 나도 봄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도 겨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시가? 네, 봄. 네. 그 다음에 시의 적절한 시는 머리로 아는 지식의 체험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시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써요? 가슴으로 쓰는 것이듯 신앙송 또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네, 가슴으로 낭송을 해야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려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우려고 그
시를 외우려고 고생을 하는 모습이 그 관중들한테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차라리 보고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지? 그렇게 애절하게 하면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희수 선생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드는데 저분의 시 아까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림 같았잖아. 그거를 이렇게 한 폭의 그 그림 같지 않아요? 예. 기와집 아래에 올망졸망한 삼남매가 있었어. 근데 그 시를 우리는 처음 본다 하더라도 그게 다 그려지잖아. 있었는데 영화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 옛날 영화. 평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 영화. 네. 엄마 없는 하늘 제목도 옛날 영화. 아씨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씨. 네. 그런데 아빠는 건축 일을 해서 늦게 온대. 근데 제일 큰 언니가 6살이래. 6살. 그 언니가 800일을 해가지고 동생들을 다독다독 해주고 있어. 근데 또 다른 동생은 또 노이수님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전적 시예요. 근데 또 어떤 동생은 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배추 인형을 또 끌어안고 있대요. 그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예. 배추 인형을 끌어안고 있고, 그런데 또 그래도 제일 큰 언니가 든든하게 그 동생들을 감싸주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언니 품에서 사르르 잠이 들고, 그러면서도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를 만나고, 또 그러면서 그 모든 삼남매들이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도로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 기와집은 밤이 깊어간다.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 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네, 시란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울려주는 게 시입니다. 우리 한양선 선생님의 시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 한양선 선생님의 시를 보고 누가 너무 짧아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던데,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시를 건져 올리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래 놓고 누가 짧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이번에 문학의 밤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제가 이제 기획을 하기를 모두 자작시를 써라. 남의 시는 아니야. 자작시를 써서 내가 비용은 10,000원이다. 판넬로 해가지고 시를 거기다 올려서 판넬로 해서 3층 강당 앞에다 이재가 쫙 전시를 해준다. 그날 아침부터 그 이튿날까지. 그러면 아면서리가 쫙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네. 저의 그 문화치료관 그 서부에 가면은 시화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할 때 또 이렇게 하고 전시하고, 가져가시는 분은 가져가도 되고, 단돈 10,000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힐링 지도사들이 해야 하는 게 참 많죠. 해야 할 일이. 문학을 통해서 힐링시키는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문학의 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사회 원조 박희정이 겁니다. 네. 우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설 것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보통 공연은 하모니카 연주가 쫙 나갑니다. 예. 그분은 소개도 안 해줘요. 뭐 하모니카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관중들 선충에서 뭐 하나 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내가 항상 그분을 시켜요.
차량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 개회사를 원교비가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개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짓을 해요. 예? 사무와 예배와 치료를 온통 문학에 빛으로치 23회 문학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 안 쳐. 네, 그리고 또 고상한 목소리로 내빈 소개를 합니다. 네, 축사 김남현 병원장님 2분도 안 걸려요. 그분은 항상 축사에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박정희 원장님은 축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시도 하나 낭독을 하고 그랬거든요. 박정희 원장님은 문학 치료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분 몰라. 한국에 오셨습니다. 박종기 원장님. 네. 지금 김남희 원장님이지. 박정희 원장님은 그래가지고 그 암환자들이 시화를 쫙 만들어가지고 마석에서 별밤 콘서트를 극성을 제가 별밤 24시 신전도를 차고 서울대병원을 다니면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심장이 막 과부하고 근데 학교 근무를 해야 되잖아.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막 시청 돌아다니면서 천 막 빌려달라 의자 빌려달라 누가 아무도 안 해줘. 내가 다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이제 김밥 한 줄 먹고 뭐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문 앞에 그냥 신문지인지 뭔 종이를 내다 써가지고 문 밑에다 시인지 뭔지도 모르는 걸 잔뜩 갖다 쌓아놔요. 그럼 밤새도록 그걸 시처럼 만들어야지 시화를 맡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시처럼 만들다만 하는데 지쳐서 김혜수 지금 부회장이 그럼한테 보내. 이거 좀 도와주시오. 내가 이게 머리에 쥐가 나서 그분이 또 그런 걸 잘하잖아. 뚝딱뚝딱 해서 보내면 환자들 하나씩 다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시를 해. 시화를 만들어서 마성역에다 쫙 전시해서 여름 내내 전시를 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면서 울면서 별밤 콘서트를 거기서 이것도 문학이 지도사가 하는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별밤 콘서트를 해서 에딘 요양병원에 뭐 앰프 그런 거 다 와. 다 와가지고 그냥 마석에 있는 마석 굉장히 커요. 뭐 촌동네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의자를 엄청나게 어디서 빌려다가 그냥 우리 아들 불러다가 막 해가지고 관리과 직원 시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쫙 의자 놓고 거기서 암환자들 막 신앙송하고 시화는 전시를 하고 신앙송을 하고 막 음악도 갔다 어디서 와서 사례 없음 와서 봉사하시오 그래가지고 와서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누구한테 협찬 좀 하시오 가래떡 좀 3마리만 협찬을 해 누가 할 거야 또 해줘 그러면 현미떡에다가 현미떡만 하면 떨어져 그러니까 흰쌀 섞어가지고 가래떡을 3마리 해서 다라에다 서기 해서 저기다 저기다 뭐를 하느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끝날 때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잠을 안 자. 밤새도록 이거 구상하느냐고 뭐를 할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의 창가를 패티김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저 서울의 창가를 부르면서 일회용 장갑을 하나씩 다 줘. 다 온 사람들.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가래떡이 지나가는 거야. 막 지나가다가 서울의 창가가 끝나면 스탑하면 자기 앞에 있는 건 자기가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갈 때 돼서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 떡을 안 보내. 안 보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자기 앞에서 이만큼은 떡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할마씨들이 그래요. 할마씨들. 먹는 거. 죄송합니다. 맞아. 할머니들이 욕심이 많아. 왜냐하면 6.25 때 못 먹어가지고 피가 나서 못 먹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박정희 원장님한테 여기 KBS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원생님 갑시다. 그래서 박정희 원장님 운전 누가 하고
박정희 원장이 옆에 뒤에 앉아가지고 KBS 와서 우리 남원자들이 이제 이 10월 쫙 거기다 KBS 거기 특별 전시 때 전시하고 와, 나 거기서 가봤다고 KBS 전시를 했는데 거기 열린 음악회인지 무슨 노래 뭐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는 거야. 세레모니 하고 그리고 막 그 오다가 연잎밥도 박정희 원장님이 사주고 막 그렇게 신나는데 원장님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재리 120개를 원장님 병원에서 해주자. 나 이재리 120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리 120개 원장님 해가지고 해줬어. 와, 근데 원무과장님 지금 원무과장 말고 먼저 오는 밥 누구야 그 사람 뭐 바빴잖아. 안 됩니다. 나보고 환자들 데리고 못 나간대 바깥에. 환자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는 거 말 안 되는 거잖아. 그거.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 병원에 책임져야 되잖아. 앰프는 휴가를 가고 원무과장은 반대를 하고 막 원무과장한테 쫓아가서 제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최철규 그분 장인어른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원무과장 이기는 사람이 없어. 박정희 원장이 뭐 둘이도 누가 5번 나오고 덤비다가 둘 다 이긴 사람 없어. 그렇게 대가 센 분인데 갔어. 내가 키가 좀 크게 나오면 그분한테 겁을 줄 텐데 조금 해가지고 제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 하겠습니다. 별밤 콘서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정년퇴직하면 애견병원에서 나가십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뭐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실버타운입니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끌고 나갔어. 환자들 좋아 죽겠대. 병원에 그 직원들 있잖아요. 원무과 직원들 다 열어서 차 준비해 차 이렇게 해서 하고 밤늦게까지 벌과 직원들이 그 의자 다 빌리고 갖다 주고 뭐 몇 시인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또 뭘 했냐면 환자들을 데리고 기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 원병인데 너무 내가 해지 너무 했어. 환자들을 데려가지고 거기다가 당신의 3만 원씩만 내. 난 절대로 돈 뜯어먹는 사람이야. 3만 원씩만 내. 해가지고 아침에 청량리로 데리고 가신 거야. 청량리에서 그 옛날 기차 있잖아요. 거기다 태우는 거야. 말해. 가족들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진짜 기차가 아니야. 짚어 가는 거. 아니 기차.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진짜 기차로 타.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한 칸을 빌려가지고 실었다. 콩설기 해가지고 큰 손을 서가지고 아침 못 먹고 하나씩 줘. 그리고 주고서 그 기차를 가가지고 그 박경리 선생님 생각을 연락해 그래. 여기 삼육대학인데요. 삼육대학 평생 교육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좀 약하게 보니까 삼육대학인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뭐하러 간다고? 견학 간다. 네? 견학. 견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공연할 수 있도록 무대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그래, 한달에 전화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원주역에서 내려가지고 원주시에다 연락을 해. 시에다 연락할 때 지자체에서 버스 하나만 대절해 달라. 3, 6대 학생들하고 애견 학생들 거다 태우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치악산으로 가. 치악산에 가서 구경하고 또 이거 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 원주시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집으로 가. 근데 그게 그 밥값이 비싸. 3만 원 내가지고 기차비 내야지, 떡 해줘야지, 밥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밥을 먹여가지고 한지궁에 그거 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본 다음에 박경희 그 집으로 가. 박경희 선생님 진짜 담배 골초였더라고. 돌아가실
아직까지 담배를 폈어. 그래가지고 전부 손으로 익었었어. 토지니 뭐 그런 거를 그 지역이 다 저쪽이잖아. 경상도 저쪽이. 그래? 바다. 김약국의 딸들 뭐 다 손으로 쓰셔서 생각 구경하고 앞에 확 이렇게 농사를 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지셨어. 그래 그거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해놓은 무대에서 마이크 탁 놓고 우리 거기서 신앙송하고 막 신나게 놀다가 몇 시에 기차를 타야 돼. 그래 청량리까지 와. 그럼 거기서 요새 시에서 그런 거 해줘. 버스가 와서 또 태워가지고 그걸로 가. 돈 하나도 안 들여. 그래가지고 청량리까지 타고 오잖아. 3만 원 낸 거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개털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재밌고 신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후원을 하쇼. 그러니까 또 우리 졸업생들에서 양미순 씨가 프랑카드를 쫙 해가지고 3대 평생교육 그냥 견학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것도 들고 다니는 거야. 갔는데도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청량리에다 딱 내려가니까 나한테 피곤해. 어떤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내일부터 문학치료 하지 마. 왜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이게 바로 치료다 이거야. 이게 바로 치료지. 치료가 뭐냐? 병원에다 붙잡아만 내놓는다고 치료가 되느냐? 암이 낫느냐? 환자들은 그러는데 문학치료 하지 말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강동안에 환자 중에서 며칠 중에 안 끊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왔대.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환자를 찾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문학치료 선생님이 점심 찾으러 나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근데 박정희 원장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막 밀어주는데 이거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환자가 며칠 동안 안 보고 나갔으니까 이건 원장님이 결국은 그러다가 이렇게 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치료 안 하니까 환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원장님한테 와서 울면서 원장님 문화치료 왜 하지 못하게요. 며칠 안 가가지고 또 하세요. 그래서 문화치료 또 했어. 그래가지고 14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느냐. 문학이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봄 가을로 하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러면 그래서 23번째 학년이야. 근데 명대천 목사님 축사 그 다음에 축신앙송 전미의 강남마을에서 자작신앙송 쫙 아이고 정말 정재명 이분은 그냥 프로그램과 과장인데 좀 빠지면 좋잖아. 나도 할 거예요. 나도 할 거예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둥지 나는 프로그램과 소속인데 그분이 과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세요. 그랬더니 박소영 사랑의 링고 문희숙 엄마 없는 하늘에 심히 우리끼리만 얘기할게. 비밀의 일곱 비밀. 병원장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피아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없습니다. 97살 먹은 송상 장로님 아코디온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가시는 거야. 되게 신경을 써야지. 이거 웃선해서 이거 압력을 주는데 왜냐면 그분이 병원장님 사모님이 피아노 치거든. 근데 그 피아노 이번에 피아노 없습니까? 난 찾아와서 그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실망하고 가시는 모습이 이게 도란 정보 같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내가 너무 요새 힘드니까 링거를 맞으면서 내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어쩌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뭘 부탁이냐 해서 이번에 환자 중에서 누가 순수한 사람이 항암하러 가시고 뭐 그래서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힘들면서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복도에서 그걸 마누라한테 들었어. 그래서 그 전날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원장 선생님 만나서 병원장님
사모님 이번에 제가 피아노 부탁드렸습니다. 때를 좀 썼습니다. 아, 예, 신나는 거로 하라 그랬어요. 신나는 거로. 신나는 이렇게 헛소리해서 아니 병원장의 사모님 맨날 또 프로그램도 가장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한다 그러지. 내가 이렇게 애를 먹으면서 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안 끝나서 시민이 사모님 피아노 연주 넣습니다. 이미라 내가 나에게 왔네. 이 사람은 수학 선생이에요. 최영님 누워서 기도합니다. 기타 연주 환자가 다 모여가지고 기타 한 치면서 노래하는 거 몇 분 드릴까요? 15분이래. 시험 너무 길고 12분만 하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또 실망을 해. 김두규 그 사람이 피아노 리더를 하는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비자 씨 보고 앵콜이 있으면 한 곡 더 하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김두규 정수정 고초밭에 뜬 보름달이 나옵니다. 고영철 에덴의 상 한양자 그리운 고향 송성은 아코디언 한가리 댄서 제5번 조명신 길 수어낭송 감기 독감이 걸려서 지금 펑크내서 그 대타로다가 권영순 사모님의 시가 들어갑니다. 문경이 신비한 치유의 어느 웅변 스피치 마무리하면 에덴이 참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도 자다가 생각이 났어. 자지도 못해. 여기 파워포인트 다 에덴의 참 서울의 참가를 에덴의 참가 계산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계산을 알게 하려면 간단하게 해야 돼. 다 같이 서울의 참가 시작. 종류리에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내는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에덴에서 살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에는 촛불을 켜고 이렇게 했는데 불이 나잖아. 이번에는 정대명 과장 이거 순서시키는 대신 과장님 돈 좀 쓰죠. 오네 스위치 딱 넣으면 촛불 켜지는 게 있는데 200원씩입니다. 100개면 2만원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앉아서 불 다 끄고 그걸로 켜서 이렇게 흔들면서 에덴의 참가를 1절은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절은 전부 다 흔들면서 에덴의 참가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원모 실장님 축도하고 순서지 앞쪽에는 이상윤 목사님 아세요? 이상윤 목사님 양평교회. 근데 그분이 코로나 주사 맞고 완전 바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의 남성도 못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애들이 입원하셨는데 그분의 시를 순서지 앞에다 하고 원모 실장님이 주신 축사를 나와서 하시라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앞에다가 파워포인트 시작할 때 파워포인트로 축사를 띄우시오. 그러니까 했대. 자, 그렇게 해서 시가 2분, 음악이 5분, 3분, 5분, 5분 이렇게 다 딱 계산을 해서 딱 1시간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회자 멘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은 20분에 끝납니다. 이해가 가나요? 머리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10분도 후원은 안 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이래서부터 할 때는 그 수건을 다 맞춰가지고 수건 좀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수건을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순수하시라고 그드리고 내빈들 다 드리고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뒤풀이도 막 피자 쌀 피자 그 있잖아 오벨론가 뭐 오브로 피자 해서 이렇게
과일도 하고 땡전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또 이래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유 저기 새로 오신 재보시 여기서 한 얘기는 일급 비밀이야 알았지? 새로 오신 경영실장님이 돈 달라고 그러면 못하게 한대. 뭐요? 편하게 하면 못하게 해? 내가 그랬더니 돈 달라고 못하게 한대. 나도 내가 갈 때, 내가 가서 얘기할 텐데 나 돈 땡전도 안 줘도 되니까 문학의 밤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풀어보니까 주임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까짓 돈 그거 몇 푼 뭐 가서 얘기하고 사정하면 10만 원 준대. 안 지사에서 안 받고 말. 안 받고 말지. 그지?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 그래서 선물도 없어요. 오시는 분들 뭐만 주느냐. 5시 반까지 오시면 저녁은 드립니다. 저녁을 드리고 예전에도 입원했다가 완치돼서 퇴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전화를 해서 하나씩 부르면 그날 오셔. 그게 완치돼서 왔던 분들을 소개를 제가 내면 소개합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너무 그립대요. 교수님 고생하니까 마음이 설레네요.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니까.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인기 없는지 몰라.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기 권영순 선생님, 제1군인협회에서 협찬을 하는 건데 부회장이 펑크를 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권영순 선생님이 오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박수. 네, 좀 멀긴 합니다. 그날 저희가 바자회 수요일마다 바자회를 해서 제가 몇 시에 끝나요? 낮에 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몇 시에 끝나요? 4시 5시. 4시 5시. 그러면 애들까지 오시면 그럼 뒷시간에다 넣으니까 끝날 때쯤 오셔. 네. 맨날 오면 장날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3.1대 평생교육원 문화주민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학생들이 무대에 서는 것도 이 시낭송을 잘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립입니다. 설립입니다. 무대에다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실제 나와서 이 작은 무대지만 여기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문화회관 같은 데 나와서 무대에 서서 사회도 봐보고 그죠? 사회도 봐보고 신앙성도 해보고 이게 한 번 쓸 때하고 2번 쓸 때하고 3번 쓸 때하고 4번 쓸 때 다릅니다. 정수정 선생님 인정하십니까? 네. 네. 되게 착해야죠. 배가 고파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인사. 자, 우리 오늘도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